아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비트코인 전에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비트코인의 약간 단점 같은 거 설명을 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비탈릭이, 우리는 이런 거 담아서 이런 거 만들래라는 얘기를 해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어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다음 주부터 마스터링 이더리움 책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것 같고요. 여하간에 이제 화이트 페이퍼에서 나름대로 그 출사표 밝힌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백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재미는 없어요. 약간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그 컨셉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스팀 같은 거 보면 이제 경제적인 얘기도 있고 돈에 관련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재미없는 화이트 페이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이더리움 들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줄에 다 목표를 적고 있어요. 탈중앙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대안 프로토콜 구축이 목표예요. 예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그 통화 시스템이 주요 목표였다 그러면 이더리움에서는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대안 프로토콜 구축이 목표라고 명확하게 첫 줄에 짚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에서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까지 쉽게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더리움에서 이제 걸고 있는 모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거기 따라서 뭐 빠른 개발 시간, 뭐 보안성이 따라주고 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 간에 이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 있고 비트코인의 스크립트의 문제였다면 튜링 불안전성을 해소해서 튜링 완전 언어를 내장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 갖고 튜링 완전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 또 그걸 통해 갖고 임의의 규칙, 결의 형식, 상태 변화 함성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까처럼 그 가치 그 무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인지함으로써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로는 뭐 매우 간단하게 하겠다. 위에 나와 있는 네임코인 같은 건 단 2줄 만에 만들고 통화 및 뭐 평판 시스템, 토큰 시스템 같은 건 20줄 만에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구현하면 2줄이 안 되고 20줄 안 됩니다. 보안 이슈도 있고 요즘 보면 그 뭐 이렇게 그 솔리디티 언어 자체도 이렇게 그 튜닝 컴플리트 하긴 하지만 완성도 높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뭐 오버플로우 뭐 언더플로우에서 뭐 버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여하간에 그 이더리움에서 또 하나 이제 기치를 하는 게 비트코인의 스크립팅 언어보다 강력한 언어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튜링 완전하고 아까 얘기했던 반대되는 가치 인지 능력을 제공해주고 있고 더불어서 블록체인 인지 능력을 제공해주겠다. 아까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 중에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트랜지션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들어가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솔리디티 코딩 해보시면 알겠는데 자기가 트랜지션 들어가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게 겟하는 게 가능해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상태 정보 개념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에서도 억지로 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태 개념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트랜잭션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들은 상당히 롱텀으로 약간의 장기적으로 특정 정보들을 남겨두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상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게 가능하다가 이러면 가장 그 서머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판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영문판에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철학 이더리움의 철학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어요. 간편성 보편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유니버설리티를 일반성이라 그래야 돼요? 보편성이라 그래야 돼요? 모듈러리티 그건 번역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첩성, 비차별성, 아니면 법률로서부터 자유로움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간편성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른 내용 설명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을 정도 쉬운 언어라고 딱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언어는 되게 쉽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파이썬을 활용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파이썬 언어보다도 훨씬 쉬워요. 솔리디티가 훨씬 쉬운데 그 대신 문제점도 많죠. 네,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성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이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기 때문에 뭐 민첩하게 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내용들 다 연관된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 이더리움 구조에 대한 설명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비트코인 접하면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원장이라는 개념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원장이 있고, 원장이 기존의 은행하고 다른 거는, 은행은 사용자들이 어떤 고객이 가서 통장을 개설하면 사용자별로 그 어카운트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는 그런 걸 다 통합한 원장 하나로서 모든 걸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에 가면서 또 원장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다시 또 어카운트라는 용어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원장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더리움에는 이제 계정이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계정이라는 용어를 다시 쓰고 있고요. 저기서는 안 쓰고 있지만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좀 건너뛰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계정은 두 가지 계정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외부 소유 계정이라 그래서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더리움 계정을 만들 때, 아니면 프라이빗 키로 키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게 EOA라고 해서 이제 외부 소유 계정이라고 부르는 계정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써서 뭐 키를 만들게 되면 그냥 이거를 가입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키만 발급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의 어카운트를 갖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 사이트에 가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외부 소유 계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용어 썼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제 EOA라는 단어로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한 정의는 개인 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프라이빗 키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계정들을 이제 외부 소유 계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하나의 계정은 그 계약 계정이라고 해서 컨트랙 어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스마트 컨트랙을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그러면 또 하나 있는 게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건데 법인번호라는 게 있어요. 법인번호를 아실 거예요. 회사 같은 데 보면 법인번호가 있잖아요. 법인도 보면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인자를 쓰고 있거든요. 사람이 만들어준 어떤 뭐라 그러죠? 존재라고 이제 법인도 사실 이제 그런 사람처럼 인격체 같고, 번호 개체도 길이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번호 순서를 나열 방식이 똑같지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따라온 게 계약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스마트 컨트랙을 만든다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에 만들어진 이제 제어 코드가, 계약 코드가, 컨트랙 어드레스가 이제 발행이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해서 하면 법인 코드인가? 법인 번호라고 그러나요? 한국말이 생각이 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말고 법인 뭐라고 그러죠? 법인 번호라고 부르나요? 네, 법인 번호를 그냥 두 개에서 구분돼서 이해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어카운트 다시 설명을 돌아가자 그러면, 이더리움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태라고 부르는 계정이 하는 객체들의 구성이 된다고 써 있어요. 상태는 계정이라고 하는 객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정 자체도 이제 하나의 이제 상태 중에 원어브댐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블록체인에서 영원 정보를 남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상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상태라는 용어가 이제 계정도 그 중에 하나로의 개념으로, 하위 개념으로 흡수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비트코인에서 상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아까 보면 이제 뭐 상태 전이 시스템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빅픽처를 그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아마 용어 선택을 해서 요 하위 개념으로 계정도 다 집어넣으려고 아마 설계를 머릿속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스터는 이제 이더리움 가면 이런 건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되게 자세하게 나오고 어떻게 만든 다 나오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계정은 20바이트의 주소로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주소에 값과 정보를 넣어서 상태 변환 함수를 통해 갖고 뭐 변환이 트랜잭션이 뭐 관리가 된다라는 정도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계정 같은 경우에는 논스과 이더 잔고 코드, 계약 코드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리고 계정의 저장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 어카운트라는 상태가 존재를 하고, 다시 하면 어카운트라는 상대가 이더리움에서 존재를 하고요. 어카운트도 상태 중에 하나이고, 이 어카운트는 기본적으로
논스값,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더 잔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만약에 계약 코드가 존재하면 계약 코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계정의 저장 공간, 스토리지라 부르는 연구에 쓸 수 있는 데이터 필드 같은 게 옵셔널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에는 기본적으로 레저에서 돈과 관련되고 돈에 관련된 그 사용자의 그 주소만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이런 정보들이 다시 계정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장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에서 가장 아시는 건, 이더의 주요 목적은 거래에 쓰는 돈의 단위를 쓰고 있는데, 처음 설계는 그냥 암호 연료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돈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사람도 아마 처음에 만들 때는 좀 확신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 화이트 페이퍼에는 그 크립토 퓨어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더에 대한 정의를. 현재 우리는 이거를 어떤 돈의 그 밸류, 가치 자체, 가치 저장소로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돈의 어떤 몇 가지 그것 중에 하나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요 화이트 페이퍼에 보면 그냥 크립토 퓨어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는 이더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 지불 시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아마 스마트 컨트랙 같은 걸 할 때 그런 거를 위한 수수료 목적으로 처음에 이더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 그렇지 않죠. 투자의 목적이나 가치 저장소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돈의 가치처럼 활용이 되고 있다. 네,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정은 외부 소유 계정과 계약 계정을 나눠주고, 계약 계정은 법인하고 비슷하다 정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계약 계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 코드인데, 그 계약 코드에 어떤 메시지가 날아가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메시지에서 받은 내용을 저장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돈 같은 걸 뭐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이제 계약 코드라고 보고, 법인도 어떻게 보면 아까 보면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계약 코드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상의 계약 코드를 옮기게 되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약으로 주고받는, 돈을 주고받는 것처럼 계약 코드에 의해서 살아있는 어떤 사람처럼, 에이전트처럼 그 코드도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되죠.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게 되면 이 코드가 발생을 해서 누구한테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어떤 사람하고 계약 관계를 멈출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명령어를 보내주냐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요새 이제 자율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행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간에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키 값 같은 거는 뭐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초로 이제 계정이라는 걸 첫 번째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계정이 있으면 계정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게 이제 메시지하고 트랜잭션입니다. 보통 보면 비트코인에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그냥 돈을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정확히는 돈을 묶은 스크립터를 보내주는 게 사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인데, 이제 그런 트랜잭션의 역할을 해주는 거를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메시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메시징이 거래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계약과 계약 간에 관해서 정말 메시지일 수도 있고, 명령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 종류 중에 이제 거래라는 게 존재하죠.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외부 소유 계정, 앨리스하고 박 같은 독립적인 사람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주고받는데, 그 메시지 안에 트랜잭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보면, 거래에 대한 정의를, 외부 소유 계정이 보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서명된 데이터의 패키지라는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 발신처에 대한 서명 시그네이처가 들어가고, 발신처가 순서 보낸 이더의 양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옵셔널한 필드고, 나중에 추가적인 데이터도 같이 넣어서 보낼 수도 있고, 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다른 부분인데, 가스에 관련된 부분들, 거래 시행시 허용되는 최대 가스라든지 가스에 대한 프라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넣어서 보낼 수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지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비트코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비트코인을 보내려고 그러면,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하려면 예를 들면 1.몇을 보냈어야 돼요. 그러면 1은 그 사람한테 보내주고, 나머지 차액이 트랜잭션 피로 보내준 형태로 되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나서 미국에서
30불 내고 나서 25불 나서 5불은 그냥 보통 보면 이제 팁으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시스템. 한국 사람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 게 아마 비트코인이 아마 그런 설계의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같은 이제 비트코인은 차액이 트랜지션 피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트랜지션을 발생할 때 가스비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가스비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 또 나올 텐데요. 보통 그 계산 단위별 원가스 정도가 들어간다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상태라는 거는 롱텀하게 자기가 그 블록체인 상에 기록을 남기고 한번 그 연산하고 나서 사라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를 라이트 시키려고 하는 거를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상태로 남기고 할 때는 더 많은 가스료가 필요를 하고 있고요. 또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당 보통 그 가스료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얼마의 액수를 보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트랜잭션의 길이가 얼마에 따라서 그 트랜잭션 피가 바뀝니다. 네,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차징이 됩니다. 물론 뭐 차액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식, 예? 이거 지만 실행 아닌가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바이트당 하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딴 거 참고자료를 해놨는데, 보면 예를 들면 그 명령어, 스텝이라는 게 명령어인데, 이럴 때마다 가스 코스트가 하나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그, 샤 관련된 거는 이제 해싱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연산을 올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그 가스비가 들어가는 거고, 뭐 이렇게 처음에 컨트랙 같은 거를 만들 때는 한 100 정도의 가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컬 같은 경우는 컨트랙을 다시 호출해내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이 정도 들어간다.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려고 그러면 누군가 언젠가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화이트 페이퍼라 그러면 이건 이더리움 그 옐로우 페이퍼예요. 옐로우 페이퍼는 되게 딥한 그 기술적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누군가 뭐 발표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떠할 때 뭐 이렇게 어떻게 비용이 그 가스료가 들어간다가 훨씬 더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뭐 연산이 동시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다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수수료, 보면 이제 트랜지션 피, 거래 수수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보면, 이더리움에서 의도한 이 수수료의 역할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어태커들을 방어하게 하는 목적. 어태커들이 쓸데없이 포루프 같은 거를, 끝나지 않는 포루프 같은 거를 영원히 돌림으로써 이더리움 노드들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들면 그 공격을 함부로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목적 때문에 가스 수수료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튜링 불안정한 언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루프문이 없어요. 루프문이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공격을 막고자 루프문 같은 거 하면서 의도된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루프문 같은 거를 안 집어넣은 튜링 불안정성의 언어를 만들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디도스 같은 공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상응되게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수수료도 그런 역할까지 해주고 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가스비를 안 내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디도스 공격을 어떻게 막는 건가요? 제가 뭐 다른 것까지 다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루프문 같은 거, 무한 루프를 돌리는 것 자체가 스크립트 언어의 한계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렇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크립트 언어를 만들더라도 스크립터로 한번 10만 번, 100만 번 날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오피코드를 쓰는 스크립터의 맥시멈 길이가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코드가 엄청나게 많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방지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많으면 공격할 수 있죠. 자기 돈 태워가면서 이더리움 한 1시간 정도 마비시켜 볼게. 뭐 몇억 써갖고 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대 아니 그 질문이 그걸 막기 위해서 가스를 도입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말고 EOS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EOS도 예를 들어 그 저기를 쓰잖아요. 램이나 기타 CPU 그런 것들을 똑같이 가스처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EOS하고 이더리움 차이점은 이더리움은 트랜지션을 돈을 보내면 보내는 사람이 내거나 스마트 컨트랙을 쓰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EOS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백서에는 저도 EOS 이거 봤는데 그런 내용까지 못 봤는데 아마 누군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그 서비스를 마비시키려고 또 그런 시도하는 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본 건데 랩과 그 EOS는 그냥 트랜잭션 할 때는 그 이더리움은 트랜잭션 할 때도 자기 가스비를 내거든요. 근데 EOS는 트랜잭션 할 때는 EOS 그 돈을 안 내고 자기가 스마트 컨트롤 개발자들이 배포할 때만 그 램을 그러니까 걔네들은 램 해서 그 램 좀 들어가면 BP들이 가지고 있는 램들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여서 그건 나중에 EOS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네, 저번 주와 더불어서 되게 좋은 질문을 계속 해주시네요. 저번 주 POS 관련된 질문에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포스랑 약간 엮이는 것 같아요. 이게 방금 읽었을 때는 이더리움 총 발행량의 1%를 그 BP가 스테이크로 가지고 있으면은 특정 시간 동안에 이제 전체 넷에 있는 컴퓨팅 파워 1%를 쓸 수 있다라는 거라서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이 들어온다 그래도 넷이 안 죽는다라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디도스 방어가 가능하다 넷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POS가 됐을 때지. 네. 현재는 아니에요. POS인데 지금 EOS 같은 경우 EOS. 어쨌든 BP들이 그런 어제 그 EOS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이상한 애들의 그 탐지를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걸 써서 탐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BP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정적으로 이렇게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려고. 스마트 컨트롤을 배포하는 사람의 리소스를 최대한 확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철민 대표가 EOS 대표가 그런 거 좀 개발해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애초에 이어서 설계 자체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한 그 덱을 쓸 때도 사용자가 뭐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증명을 하고 쓰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스테이크를 조금이라도 걸고 쓰게 한다던가 그런 게 분명히 돼야 돼요. 저는 그냥 디포스 그 EOS의 디포스는 위트니스의 이익을 극대화한 상태로 만들어진 모델이라 생각해요. 예.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메시지입니다. 아까 이제 트랜잭션에 관련된 메시지였고 그 EOA에 해당이 되는 그 외부 소유 계정에 대한 부분이고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어쩌면 콘트랙 간의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트랙 간에도 아까 하나의 법인이고 법인이 법인한테 그 법인을 대표해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행정 서류라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 같은 거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은 다른 계약의 메시지 전달하는 기능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 보실 것 같고요. 이제 콘트랙에서 콘트랙으로 뭐 메시지 보내거나 어떤 명령어를 보내 메시지가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실행 시에만 존재하고 따로 저장되지 않는 것들이고 메시지 내에는 뭐 발신처, 순시처 주소, 그 뭐 이더를 전달할 경우에 이더도 함께 그리고 스태틱 필드라는 거는 이제 어떤 명령에 해당이 되는 어떤 데이터 같은 거 같이 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쪽 스마트 컨트롤한테 야 이런 것 좀 해서 이런 누구에 대한 뭐 정보 좀 보내봐 뭐 이러면 그 사람이 주소하고 어떤 정보를 원하는데 이런 필드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스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메시지는 외부 실행자가 아닌 계약에 콘트랙에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부르는 거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고 거나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거래와 동일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뭐 그 아마 그 DF 코딩 잠깐 보실 때 보면 이제 P코드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 비트코인의 상태 변환 함수를 한번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의 상태 변환 함수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그 비트코인의 상태 변환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하고 그 밸런스에 관련된 그 사람의 그 얼마의 그 돈을 쓸 것인가 UTX에서 그 정보에 대한 변화하는 것만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존재해요. 이 어드레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어드레스가 현재 1024 그자 보이시나요? 1024 이더를 갖고 있고, 뭐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 밸런스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스테이트 정보도 갖고 있는 거죠. 스테이트 정보도 갖고 있는 거예요. 밸런스, 이 사람은 이렇게 스테이트만 밸런스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스테이트 정보도 갖고 있는 거고, 요것도 스테이트 정보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 사람한테로 10을 보냈는데, 밸런스를 10 보내고, 더불어서 이런 데이터도 보내라 라고 이렇게 해주면, 그럼 이제 뭐 설명이 묻게 되면 이 사람한테서 이제 10을 빼갖고 이 사람은 10으로 가는 건데, 돈만 가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상태 정보도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두 번째 필드의 내용은 찰리를 넣어라. 여기 0이었는데 이렇게 찰리라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스테이트 정보도 이제 같이 주고받는 게 그 비트코인의 상태 변환 함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더리움 상태 변환 함수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예전에는 돈만 냈는데 돈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개발해 보신 분들은 펑션 같은 거 혹시 할 때 펑션만 그냥 실행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를 막 써주는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내용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내용 설명장 나오는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하고요. 아까 비슷한데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그 가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 그래서 뭐 가스의 가격에 대한 산정에 대한 부분들, 가스가 혹시 모자랄 경우에는 가스를 처음에 했던 게 모자랄 경우에는 리버트 된다라는 거, 원복된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냥 그 가스료가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게 정도인데, 얘인데요. 12도, 위에 거는 이제 12도를 전송을 해요. 12도를 전송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는 2000 가스를 하고 있고, 현재 가스 프라이스는 0.002더 가스 프라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이 이건 발생하는 거고, 트랜잭션 발생하면서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64바이트 데이터 지금 같이 보내는 형태의 얘입니다.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건데, 64바이트를 보내는데 0부터 32바이트는 숫자 2를 나타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 2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32바이트, 롱 인티저를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62부터 63바이트, 32부터 63바이트에는 찰리라는 거는 문자를 전송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일어나면 거래가 뭐 유효한지, 뭐 형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체크가 일어날 거고,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가스를 2000 가스를 하고, 2000 가스를 처음에 스타트 가스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가스 프라이스가 0.001이에요. 그러면 계산해갖고, 이 사람이 일단은 이 가스 가격에 해당이 되는 이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고, 1차적으로 요만큼의 이더를 한번 차감을 하고,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가스 벤서에다 2000으로 초기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요 거래가 이제 170바이트를 잇따라 가정하면, 아까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트랜잭션은 바이트당 수수료가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170 곱하기 5 하면 이제 850이 되고, 그럼 이제 가스에는 이제 현재 1155만 남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낸 사람에서 계정에서 아까 2를 차감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10을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상대방한테 이거를 차감을 하고 나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시면 여기 보면 인덱스 2에 찰리라는 걸 누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스테이트 정보입니다. 스테이트 정보에 넣는다는 얘기인데, 요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스테이트 정보에 넣을 때는 그 가스료가 또 소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 정보의 그 정보를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이때 이제 187일 가스가 소모가 되고, 아까 여기 1150에서 187일 더 소모가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모든 작업은 끝났고, 요 남은 양은 다시 이 사람의 아까 그
가스 프라이스를 계산을 해갖고 0.963 아까 이 사람이 처음에 2를 가스로 썼는데 나머지 0.963은 해서 이제 보내주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보내실 때 이렇게 계산해서 보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보내시면 없을 텐데 나중에 혹시 콘트랙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보내시기 전에 이러고 계산해주는 툴들이 되게 많습니다. 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해서 대충 이런 정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스量가 되겠구나 걸 먼저 아마 시뮬레이션 해보고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콘트랙 최근에 아마 돈 보내시면 고생하시거나 돈 좀 실제로 날린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렇죠. 그 메인넷에다가 토큰을 배포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메인넷에 제가 저희 ABC 토큰을 배포를 했는데, 그 가스비를 얼마 막 쭉 이제 사람들한테 수기로 분배를 해주는 작업을 저희는 진행을 했는데, 그 가스비를 얼마 줘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는 그냥 메타마스크라는 원래서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그 값으로 보내자라고 해서 보냈더니 첫 번째 거래가 완료가 안 되고 계속 펜딩 상태로 빙빙빙빙 도는 거야. 한 2시간 동안. 그래서 이거 겁나가지고 취소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겁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완료가 되고 나서 가스비로 확 올려서 한 번 거래에 막 10,000원 내고 전달해 주고 막 20,000원 내고 전달해 주고 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 환경 그 이더 스캔이라는 되게 좋은 거래를 보는 툴에 거기 가스비 평균 데이터가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내 마침 그때 비유태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았고 막 그랬던 저기 경험이 있어서 아주 돈을 많이 날렸던 있었어요. 스타트 가스가 우리가 말하는 가스 리밋이 다른 거예요? 그쵸. 예, 스타트 가스 리밋이 2000년 스타트 가스가 가스 리밋이에요.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000 가스를 미리 설정하고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ICU 할 때는 ICU가 거래가 너무 많으니까 가스 리밋을 20만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ICU 하는 것을 정설처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20만으로 하고 GWA라는 가스 비용은 40을 보통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원리 같은 경우에서 단순히 이제 돈을 보는 트랜잭션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스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월릿에서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해줘요. 그게 그런 거 보면 또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있고요. 보통 그런 원리들이 그런 사이트의 정보들을 API를 통해서 끌어와서 기본적으로는 그 레코멘데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줄이려고 노력하다가 트랜잭션이 안 가는 경우인데 그냥 레코멘데이션 해준 대로 보내시면 대충 그냥 적정한 시기에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원리 같은 거 만드신 분들은 이제 그런 데 API 연동하셔서 만드시면 아마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예. 그리고 가스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아까 했듯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래를 되돌립니다. 원 상태로 되돌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스로는 나가는 겁니다. 가스로를 돌려주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스로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혹시 가스 리밋을 적게 하고서 스타트 가스를 적게 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나서 하다 멈춰버리면 가스비만 날리고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통해 갖고 한 번 정도 시뮬레이션을 보내는 게 조금 그 약간 초보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더라는 단위가 있는데 가스라는 단위를 따로 또 쓰는 이유가 뭔가요? 가스의 가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그 바뀌는 예. 이유는 어떻게? 이게 지금 2000 가스인데 지금 원 가스가 0.002더라고 얘를 가정을 둔 거거든요. 이 가스 가격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계속 그 가변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과정이 아니라 보통 보면 이제 마이너들이 어떤 트랜잭션을 먼저 채굴할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트랜잭션 P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스가 높게 책정된 거를 먼저 뽑아서 마이닝 작업을 해요. 그게 이제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제공해주는 사이트, 또 주식 시세, 시세 사이트처럼 이런 가스 프라이스에 대한 현황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존재해요. 블록체인 정보를 다 끌어와서 그거를 평균 내갖고 보여주는 사이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 원리들은 또 거기에 API를 연동해갖고
그 데이터를 보내와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보내려고 할 때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게 그 가격을 끌고 와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돈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딱 줄여서 보낼 수도 있어요. 조금 줄이면 좀 늦게 갈 수 있는데 과감하게 확 줄이면 그러니까 언컨펌된 상태로 한참 동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네트워크상에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똑같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만 언컨펌된 데이터만 좀 보는 사이트도 있어요. 네. 예, 그거 받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하는 거고, 네, 세분의 내용인데 뭐 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코드 실행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룰 내용인데 뭐 이더리움 뭐 버추럴 머신이라는 EVM이라는 게 있고 EVM 내에서 뭐 실행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넘어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공간에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스택, 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라고 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은 이제 DF 프로그램 할 때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하고 이제 스토리지 개념이 있던데 그냥 메모리는 그냥 일회성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 그 램이죠. 램인가요? 램인가? 예, 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거고 스토리지는 그냥 하드디스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드디스크가 블록체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그 자연대로 이제 변수 설정해서 하는 건 상관없고요. 이제 저장소 쓰게 될 경우에는 돈이 든다는 얘기. 가스가 그대로 다 먹힌다는 얘기고 그거는 곧바로 블록체인상의 그 데이터가 꼽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기적 유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도 이제 번역상으로 보면 한국 번역에는 영속적 유지라는 또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포역 약간 번역을 그 한글판에는 롱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한국어에는 그 영속이라는 그 영원하다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컨텍스트 자체를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롱텀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요 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약 코드는 블록 헤더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값이나 발송자 및 수준의 메시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결과값으로 데이터에 어렵네요. 제가 설명은 어렵긴 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쉽게 설명할 수 있겠네. 일단은 그 아까 이거 설명드렸고 이 EVM에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것들이 실행이 됐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 값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억세스나 아니면 특정 값을 받거나 컨트랙 간의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고 어떤 이제 특정 값들을 이제 반환해 주는 거 이제 리턴해 준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표시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각각의 이제 이런 스마트 컨트랙의 실행이 코드에 대한 실행이 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리턴 값을 가질 수 있다 정도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뭐 블록 스테이트 아까 이제 블록 스테이트나 뭐 트랜잭션 메시지 코드 메모리 이렇게 있다 보니 그냥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요. 아마 그 마스터링 이름 하면서 아마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과 이제 시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 보면 이제 비트코인에서 마이닝에 대한 정의 이런 거 설명을 잠깐 드리고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코인하고 이제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최신의 상태 복사본을 유지한다는 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비트코인 경우는 원장 기준에서 변경된 내용이 쭉 저장이 되는 건데 사실 상태 개념이 냉정히 따지면 사실 없긴 한데 그런 어떤 상태 변경사항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태를 만들어 놓고서 상태에 대한 변경이 되면 최종적인 최신의 그 상태 정보만 유지해서 관리해 주는 게 그 이더리움의 개념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라 그러면 아마 상태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 상태뿐만 아니라 최신뿐만 아니라 그 직전 상태는 뭐야? 그 직전 상태는 뭐야? 그 직전 상태가 뭐야? 이걸 다 저장해 주는 게 비트코인의 개념이고 사실 상태라는 개념은 없지만 비교한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최신의 최종 거만 관리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비트코인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데, 이 헤더 안에 블록체인 구조 안에 블록 넘버하고 디피컬트 정보 자체를 관리하고 있다 정도가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검증을 하냐, 이건 그냥 보세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다룰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 정도만 요 다음 것만 상대를 할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상태를 각 블록에 저장할 필요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이나 실제로 효율성 측면에서 비트코인보다 우수하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상태가 트리 구조로 저장되고 모든 블록 뒤에 트리의 작은 부분만이 변경되기 때문에 시적으로는 퍼포먼스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쓰는 게 아까 머클 트리의 약간 조금 개선된 버전인데, 패트리시아 트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 갖고 삭제나 삽입 이런 것들이 되게 용이한 트리 구조거든요. 그걸 통해 갖고 그 훨씬 더 그 퍼포먼스가 뭐 좋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신 상태만 저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현재처럼 그 모든 트랜잭션의 과거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처럼 스테이트 같은 형태로 밸런스를 관리한다 그러면 현재보다 훨씬 더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다. 최소 5배에서 최대한 20배까지 줄여서, 아까 보면 그 블록체인 현재 노드의 사이즈가 블록체인 사이즈가 한 180기가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한 20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만약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간에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궁금한 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 그 코드가 어디서 실행될까 되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인터넷상에 노드들이 되게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노드 중에 어디서 존재할까 되게 궁금한데, 결국적으로 그 노드가 존재하는 거는 코드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 블록에서 그걸 다운로드해서 각각의 노드에서 검증하고 싶은 노드에서 각자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자기는 계정 개념도 비트코인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계정 개념 바꿨고, 메시지 방체도 트랜지션밖에 없었는데 나는 거래 개념하고 메시지 개념을 두 개 쪼개서 더 만들었고, 상태 개념도 예전에는 돈밖에 못 보냈는데 다른 부가적인 상태 개념도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 그리고 더불어서 예전에 스크립트가 시행이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코드 실행까지 가는 형태로 만들고, 블록체인 같은 상태로서 양도 줄일 수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이동상에서는 우리는 이런 걸 쉽게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예를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융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뭐 돈과 연관인데, 예를 들면 뭐 파생 상품을 만들거나 뭐 보험 상품을 만들거나 해지 계약 같은 거 하면, 아까 보면 무슨 어웨어리스라고 했죠? 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밸류 어웨어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 말이 힘듭니다. 뭐 쉽게 만들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금융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우리 거를 이용하면 이제 준 금융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제 저건 로또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 비트코인으로도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좀 어려웠잖아. 이런 것도 더 쉽게 만들 수 있어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권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온라인 투표라든지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 온라인 투표라든지 우리 거 이용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DAO와 같은 분권형 거버넌스의 조직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예를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재미없기 때문에 시간 가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토큰 시스템이에요. 사실 이더리움이 토큰 시스템으로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ICO를 하는데, ICO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 하위 개념의 그 통화 나름대로 토큰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만들기 쉽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이 떴고, 어떻게 보면 그 이더리움의 엣지 상품이 제가 보기에는 토큰 시스템이었다고 보거든요. ERC20 때문에 이더리움이 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간 그 정도로 쉽게 여간에 ICO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하고 보자고 했을 때 어떤 그 토큰을 찍은 데 있어서는 최상의 시스템이었다.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었다. 이 정도 코드의 양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정도 갖추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파생 상품과 또 밸류 어웨어니스가 되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라든지 외부 데이터 피드 같은 거를 활용한다 그러면 뭐 가치 안정 통화 같은 거,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쉽게 만들 수 있어. 왜? 그 밸류 어웨어니스와 상관 있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는 그 스테이트라는 게 있고 스테이트에 다양한 정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원 조회라든지 뭐 평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판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 있게 정보들을 영원히 남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고, 더불어서 조금 더 확장하자 그러면 우리의 이런 컨셉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드롭박스와 같은 분산형 파일 저장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누군가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누군가 올리면 그걸 다 파편화 시켜서 프라이버시가 문제 생기지 않게 해서 이거를 뭐 또 머클트리 형태로 다 쪼개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온 게 보면 IPFS라는 게 이미 나왔고, 이거는 이제 IPFS라는 게 독립적인 이제 6년 전에 나왔어요. 꽤 오래전에 나왔고, 이드럼 내에서는 이드럼에서 수염이라 그래서 동일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봐주시면 링크 눌러보시면 보내드린 파일에 뭐 있으면 넣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드럼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거고요. 이건 독립적인 부분이고,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이런 거 했더니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이런데 쓸 수도 있고 이런데 쓸 수도 있고, 계약을 뭐 여러 가지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스마트 컨트랙에 보면 컨트랙의 주체를 만들 때 쓰는 샘플 코드처럼 나와 있긴 하는데 뭐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투표권이 있으면 투표권도 위임한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3분의 2 이상이 투표했을 때 컨트랙을 내용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은 아주 자기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도 있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크게 몇 개 설명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쫙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슈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이슈들이 짧지 않습니다.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마 해결해야 되는데 화이트 페이퍼를 내놓고서 아리까리한데 확실하게 답을 못 냈던 거. 그러나 지금은 다시 결정이 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결정이 된 거 대부분인데, 현재는 첫 번째는 이제 고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짧게만 안 소개만 하고 설명 넘어갈게요. 고스트라는 게 저는 그 고스트인데 그 고스트가 아니더라고요. 약자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면 그 비트코인도 그렇고 항상 고민거리가 뭐냐면 다양한 그 마이닝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마이너들이 경쟁적으로 마이닝을 해요. 하다 보면 성공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모든 사람한테 보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 중에 프로포셔널하게 확률적으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뽑힙니다. 확률적으로 뽑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의 마이닝된 데이터는 다 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되게 보면 이제 에너지 소모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보면 예를 들면 그 마이닝이 하고 나서 누가 블록을 만들었는데 요즘 보면 이제 컴퓨터 퍼포먼스 빨라지고 경우도 네트워크가 느리다 보면 이게 전파되기 전에 또 그 다음 블록이 또 생성되어 갖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소프트 포크가 되게 긴 그 메인이 아닌 서브 트리가 생성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잠재적으로 보안에 되게 위험한 경우가 있더라라는 문제점은 이제 있고,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사람이 이 논문인데, 이거 논문 한번 읽어보세요.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보면 다 읽어보지 않고 앱스트랙하고 인트로서만 읽고 뒤에는 안 읽습니다. 뒤에는 안 읽는데 딱 그거만 읽는데 하고 결론만 읽는데, 제가 개발자도 아니고 뭐 구현할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논문을 발행을 했고 먼저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적용하려고 한 게 첫 번째 이제 사실 이더리움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아까 같은 이제 뭐 소프트 포크 이제 뭐 하드 포크 얘기하는데 포크 얘기가 나오는데, 메인 체인이 아니라 아닌 체인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스테일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루는 게 고스트고, 이 고스트를 실제 나중에 적용이 됩니다. 이대로 적용이 됐고요. 여하간에 보면 이제 블록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블록이 체결되는데 낭비도 유발이 되고, 이런 게 많아지다 보면 사실 이게 보안성에도 이 사람 노드가 갖고 있는 정보하고 저 사람 노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아까 보면 그 더블 스펜딩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안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안정성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슈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적용한 거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해시파가 센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적용한 게 고스트고, 결론적으로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장 긴 체인, 롱기스트 체인을 메인으로 갖고 가는 게 비트코인의 핵심이었어요. 나머지 다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핵심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유지를 하되 이 스테일 체인에도 보상을 주겠다. 그리고 가면서 그거를 해소한 형태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장 긴 체인에 맞는 사람이 그 리워드를 받는 형태였는데,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상의 87.5%를 주겠다. 그리고 그 스테이 블록을 포함한 조카들한테도 12.5%를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 보상을 나눠준 형태로 해서, 그런 어떤 그 너무 해시파가 중앙 집중화되거나 이 마이닝에 대한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꺾이는 것을 방지한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이 고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궁금한 거는 왜 이게 87.5%고 왜 이게 12.5%라는 거는 없어요, 설명이. 왜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실 설명은 없고요. 네,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그 사람들까지도 보상을 주겠다 형태로 만들어진 게 이 고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예. 스테이블록은 네트워크에 어디에 저장되나요? 네트워크에 어디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그 마이너들이 이제 이건 좀 그림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블록들이 막 생성이, 노드들이 막 생성이 되다 보면 이 사람한테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뒤에 뭐 B가 붙고 뒤에 C가 붙는 이렇게 마이닝이 됐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뒤에 A가 붙고 이런 식으로 마이닝이 됐어요. 각자 노드가 이 마이닝된 그 노드를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각각의 블록체인도 이렇게 이제 전파가 막 이루어지다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걸 동시에 두 개를 받는 거잖아요. 받게 되면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긴 거한테 보상을 주는 형태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정보는 각각의 그 노드에서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하나의 그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이 노드가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피어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드가 근처에 있는 피어들한테 그 원장을 받는데 이게 스테일 되면 다시 받더라고요. 노드가 원장을 앞에 스테이랑 블록을 다시 그쪽을 다시 받는데, 이제 피어 입장에서는 계속 그래서 만약에 그 긴 애한테 집중돼서만 받을 거는 쓸데없이 다른 거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뢰하는 피어 쪽으로 계속 몰리게 되면 블록체인을 이렇게 막 퍼져서 이렇게 조작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원장이 어느 한쪽으로 계속 몰리니까 중앙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스테일도 보상을 해서 그것도 내가 막 받아가지고 원장 붙이고. 그러니까 스테일은 영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스테일은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메인 체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블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속적인 블록은 아니에요. 하다가
다시 받아요? 다시 받아서 이제 피어가 다시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나오고 나서 보상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걸 다시 바꾸는 거죠. 예. 처음에는 막 프로파이팅 되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이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쟁이 일어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긴 체인이 있으면 이걸 버려보고 가장 긴 체인 위주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긴 체인 위주로 가긴 하는데 아까 보상 결제까지 다 하고 나서 컨펌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를 버려버리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네트워크상의 존재는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없어진 거라 봐주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 하지만 중간에 그 순간에 더블 스pen딩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대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 컨퍼메이션 정도가 대부분 아니 안정하다 그러는 게 6개 정도의 블록이 형성될 때까지 갈 정도까지 적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스테이크한 게 생기는 거예요? 잘못 받는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바라는 이 블록들이 마이너들이 이제 블록을 쌓는 걸 마이닝을 하잖아요. 마이닝할 때 이 트랜잭션 정보들을 고르는 것들을 알고리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ABC라는 트랜잭션을 먼저 골랐고 이 사람은 CDF라는 트랜잭션을 먼저 고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남들보다 먼저 채굴을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피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런 것들을 먼저 막 골라내서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경쟁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채굴한 거하고 이 사람이 채굴한 거하고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채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막 경쟁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한 블록에 들어가 있는 트랜잭션 개수에 제약이 있거든요. 근데 트랜잭션은 풀이 더 많으니까 이 중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형태로 트랜잭션을 모으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모으는 과정이 빠르면서도 정확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스테이크하다는 부정확하다는 이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에 다른 거 선택한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한 네. 다른 거 선택하는 거는 아는데 그걸 왜 스테이크라고 표현을 그러면? 그리고 나서 선택이 안 된 거를 스틸이라고 해요. 버려지는 거죠. 선택이 안 된 거를 선택이 안 된 걸 쓰레기라는 거예요. 예. 정보 부정한 부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선택이 안 된 걸, 그러니까 부정한 건 아니고 선택이 안 된 걸 스틸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6 컨퍼메이션 하고 나면 그런 과정이 6번 정도 블록까지 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마스터 체인으로 포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제 고스트 같은 거 이용해서는 보통 이제 7세대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7레벨이니까 이제 7블록 정도까지 하고 나면 대충 다 이제 큰 문제 없이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수학적 연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가 아니다. 이 정도 가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더라 해서 이제 이 정도로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째의 블록까지도 리버스 해갖고 해시까지 다시 만들 정도의 노고를 해서 그 사람이 더블 스펜딩 하겠다 그러면 하게 해줘야죠.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안에는 트랜잭션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비트코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더라. 비트코인은 위너 테이크 올인데 이더리움은 실패한 사람한테도 다 나눠준다. 예. 그럼으로써 중앙 집중화를 막는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수료 얘기 나왔는데 수수료는 이제 여기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거래 수수 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에서 설명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설명, 예를 들면 확률적으로 블록의 성공 확률은 n분의 1이고, 그때 기대값은 얼마이고 하다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채굴 하지 않을 거고, 남들이 다 고민을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그런 내용 설명 나오는데, 그냥 이건 나중에 한번 쭉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또 이게 나오는데, 자기는 이제 루프문 같은 거 제공해주는 이제 점프아이 OP 코드 들어가 있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제 무한순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게 자기는 아까 했던 무한 루프를 통해서 디도스 어택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쓴 게 이 스타트 가스 같은 걸 제공한 이유가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통화 관련된 거는 뭐 메이, 짜보, 뭐 피니, 이더 써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는 일반 거래고 뭐 피니는 소액 거래, 뭐 짜보, 웨이는 뭐 수수나 프로토콜 도입해서 처음에 쓴 거래요. 썼는데 요즘 그렇게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웨이하고 이더 말고 두 개는 거의 이거 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안 쓰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어떻게 발행했다 얘기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채굴 중앙 집중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더리움 만들면서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마이너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마이너 마음대로 가고 있고 자기네가 뭐 이렇게 이제 튜닝 뭐 EVM 같은 거 쓴 이유가 나름대로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채굴하기 더 힘들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 그 이더리움을 위한 ASIC도 다 나왔고 뭐 하기 때문에 이미 뭐 그 문제는 그 중국에 있는 되게 유명한 마이너들이 이미 더 위에서 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뭐 다 무력화된 상황이고요. 네,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이더리움 채굴 방식은 ASIC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적이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만들었다고 하고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뀐 상황이고요. 이제 확장성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확장성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여전히 이제 트랜잭션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사실 저번에 그 무슨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가 트랜잭션 갖고 한번 때리긴 했는데 뭐 여전히 트랜잭션 문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트랜잭션 문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들은 여하간에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히스토리가 아닌 상태 정보만 범위함으로써 조금 더 빠른 겁니다. 엄청 빠른 거 아닙니다. 하고 있고 혹시 정말 빠른 거 원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이드 체인을 뭐 룸네트워크라 그래갖고 사이드 체인에서 특정 연산이나 뭐 이런 거 계산하기 위한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나름대로는 자기는 이제 중앙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러이러이러한 뭐 시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자 있다고 이거 사실 다 옛날 얘기긴 한데 이미 다 이렇게 바뀌어놓은 상황입니다. 봐주시면 쭉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 부분을 아마 다음 책에서 아마 다루시는 것 같고요. 결론 말씀드리면 집에 가셔야 되니까 비도 오고 하여튼 뭐 이더리움 프로토콜은 범용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범용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에스크로나 인도 한출 설정이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그런 서비스들을 되게 쉽게 암호화폐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구성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튜링 완전 언어를 이용해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걸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화폐를 차원을 초월하는 게 자신의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뭐 분산 저장 공간이라든지 분산 컴퓨팅이라든지 뭐 분산 예측 시장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혁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막 하고 되게 좋은 말로 하면서 포장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폐쇄적인 단위 프로토콜이 아니라 개방형을 지향하고 있고 단순하게 비트코인처럼 통화화폐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를 기반해서 다양한 거를 얻을 수 있는 레이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쉬우실 거예요. 마스터는